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상반기 서울대학교 박물관 수요 교양 강좌에서 전체 주제는 치유와 돌봄의 과학기술이고요. 저는 그 중에 코로나19 백신 누가 어떻게 먼저 맞아야 될까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경북대학교 의학교육센터의 최은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들으시는 분들을 청중분들을 못 보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약간 좀 저도 어색하기도 한데요. 많이 또 온라인 강의에 익숙해지긴 했지만 이런 강의는 또 처음이어서 조금 어색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관해서 이제 제가 분배윤리라는 측면에서 예전에 에피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 청탁도 받았는데요. 사실 뭐 코로나19 유행의 전체적인 공중보건 윤리가 있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코로나19 백신의 분배윤리일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중보건 윤리라는 좀 많이 생소하시겠지만 공중보건 위기에서 대응하는 윤리적 원칙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백신에 관해서 좀 A부터 Z까지, 그러니까 백신의 역사, 그리고 백신을 둘러싼 다양한 윤리적인 쟁점들을 좀 다루는 방식으로 이번 강의를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할 거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는 현재 코로나19 유행과 공중보건 윤리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좀 다루고요. 두 번째로 백신의 역사. 백신은 굉장히 인류가 잘 개발한 가장 과학적인 어떤 전염병 대응의 방법이자 이제 가장 큰 어떤 공중보건 이익을 준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전히 지금 오늘도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역사들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백신은 일단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이 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대한 어떤 윤리가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코로나19 백신에 특화된 어떤 임상시험적 윤리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다루고, 그리고 크게는 이제 개발된 이후에 백신을 이제 분배하는 윤리, 그리고 백신의 접종을 둘러싼 윤리, 이렇게 두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다루면 오늘 전체적인 내용들이 머리에 들어오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중보건 윤리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요 하고요. 공중보건 윤리라고 했는데 공중보건은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 팬데믹 상황은 대표적인 공중보건에서 중요한 위기적 상황인데요. 그보다는 퍼블릭 헬스라고 하면은 일상적으로 여러분이 특히 담배를 금연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과한 어떤 탄수화물 섭취를 금지하거나 아니면 비만을 줄이거나 이런 것들 다 공중보건에 해당됩니다. 거기서 이 공중보건의 윤리라고 하면은 그런 일상적인 어떤 공중의 이익을 높이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선택을 뭔가 제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선택을 유도하거나 혹은 뭔가 이제 위험한 어떤 물질들을 팔지 않게 하거나 건강에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공중보건 윤리에서 주요하게 쟁점들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공중보건 위기라고 얘기되는 팬데믹 상황만이 공중보건 위기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공중보건 위기에는 그냥 일상적인 지진, 해일, 아니면은 기후위기도 사실 공중보건 위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생물학적 테러 이런 것들도 당연히 공중보건 위기인데, 이제 우리가 현재 막다뜨리고 있는 건 팬데믹이니까요. 그럼 위기 상황에서는 그럼 어떤 윤리적인 원칙이 필요하냐고 했을 때, 크게 많은 이제 윤리학자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 바로는 한 4-5가지, 거기에 주요한 또 다른 어떤 이슈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는
굉장히 그 병원체나 아니면은 이런 사람들한테 위해야 되는 질병들이 굉장히 대규모로 유행을 하는 상황이고, 이 위해를 최소화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혹은 프로텍션 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부분 보호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이익을 증진시키는 관점에서, 그리고 위해를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공중보건 위기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특정 사회가 이익을 예를 들어서 팬데믹 상황에서는 질병 부담을 줄이면서 혹은 질병을 예방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을 것이고요. 그거 반대로 이제 특정 개인이 또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을 거니까, 특정 개인이 뭔가 이 팬데믹 상황에서 얘는 뭐 어떤 사람이 이제 전염병을 앓는데 그 전염병을 앓으면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 희생시키면서 전체를 이익을 취해야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정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회가 이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이익이 이제 특정 어떤 개인에게 가해질 수 있는 위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균형 있게 다루어지고 있느냐가 이제 이 위해를 보호하는 원칙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 공중보건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짊어져야 되는 전체적인 부담이 특정 개인에게나 아니면은 어떤 소수자들한테 과도하게 밀접하게 부정의하게 이제 부담이 된다면 그거 자체가 좀 중요한 과제가 될 거고요. 특히 이제 많은 공중보건 위기에서는 개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생활과 기밀 유지를 침해를 하거나 아니면은 격리를 바로 하죠. 이번에 코로나에서도 뭔가 이제 양성이 나오면 주변 사람들이 다 불편을 감수하면서 14일 격리를 감수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침해를 하는 거에 따른 위험이나 아니면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의하게 질병 부담이 혹은 감수된 질병 부담이 이제 지워진다면 그것 자체가 이제 사회적인 통합을 해칠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서 전체적인 소셜한 인테그레이션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평등과 정의의 원칙은 이익과 위험이 어떻게 균형 있게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분배가 되는가와 특히 관련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이 공정하다는 착각이 이런 책들도 많이 요즘 유행을 해서 공정이란 거다 아니면 정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이 팬데믹 상황에서 물어야 될 질문은 그런 거죠. 어떤 것이 공정하게 이 부담이 분배되고 있는가, 사회적으로 이게 모두의 어떤 일이잖아요. 팬데믹이라는 거는 혹은 이제 공중보건 위기라는 건 전체 사회적인 어떤 문제인데, 그것이 특정 누군가에게나 아니면은 특정 집단에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콜센터 노동자들이 많이 이제 걸리면 그 사람들한테만 혹은 요양병원에서만 불편을 감수를 해가지고 뭔가 그렇게 문제를 뭔가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긴 것들은 얘네들만 감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한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좀 정의롭지 못한 어떤 분담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이 분배가 이 위험이 이게 공정하게 분배가 되는가라는 것이 이제 평등과 정의의 원칙에서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아까 하나는 이제 아까 개인이 많이 이제 공중보건 위기에서 짊어져야 될 부담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생활 침해나 아니면은 격리나 이런 어떤 일정 정도로 평소에 어떤 자율권을 우리가 침해하거나 아니 제한받는 거를 인정을 하는데,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부담은 보상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많이 영업 제한 업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약간 밤늦게 이제 영업을 제한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업종들이나 아니면은 특정 수준 이상으로 영업해서 안 되는 업종들이 이번에 많이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좀 어떤 특정 업종들이 많이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 이런 어떤 비판이나 평가들이 많았던 것으로 이번에 기억을 하는데 그런 어떤 부담이 있으면은 그게 적절하게 보상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보상적 정의가 될 것이고요. 그런 어떤 부담이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모두가 이제 골고루 그걸 나눌 수 있도록 방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혹은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뭔가 혜택을 덜 받는 집단 그런 사람들이 결국 혜택을 못 받는다면 좀 더 어떤 더 혜택을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건 이제 분배적 정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법들을 모두가 이제 숙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참여를 통해서 어떤 하나의 정책이 세워지더라도 그것이 이제 끊임없이 이제 결과 계속 어떤 질의응답과 투명한 절차들 통해서 수정 보완해 나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절차적 정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 정의는 이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하나의 특정한 답이 있지는 않고 그 자체가 이제 위기에 대응하는 어떤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그러니까 책임성이 있고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주체에 의해서 이게 진행돼야 된다는 어떤 관점에서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보통 합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결정적으로 뭔가 하나의 답이 있지 않고 늘 어떻게 보면 상황이 바뀌고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도 늘 굉장히 창의적인 어떤 답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만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되도록 만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절차적인 컨센서스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팬데믹 위기는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t least restric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제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자율성과 자율성에 대해서 존중을 하면서 이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건 여전히 원칙이고, 여기 화면에 조금 잘리긴 했는데요. 시라쿠사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시라쿠사 원칙이라고 이제 팬데믹이나 아니면 감염병, 전염병 유행 상황에서 자율성 제한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가라고 이제 국제사회가 하나의 규범으로 세운 거고, HIV 에이즈 위기가 상당히 이 공중보건 위기 윤리에서는 중요한 어떤 이슈였는데요. 그걸 계기로 어떤 세워진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성 제한은 일단 임의로 헤어지는 게 아니라 법에 의거해서 해야 되고 합당한 일반 이익 목표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상대적으로 다른 침해가 다른 제한의 성격이 약한 다른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at least restrict라고 합니까? 이 정도의 제한적인 수단이 말고 다른 어떤 수준의 굉장히 제한이 더 심한 어떤 수준의 그보다 이 수준에 더보다 더 약한 어떤 제한 수준이 있으면은 그거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제일 어떤 지금 수준에서는 합리적으로 최소한의 수준의 제한 수준이다라는 것이 그 어떤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어떤 형태, 자의적이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차별적 방식으로 선택되거나 부과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의 합리성은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공중보건 위기가 전체의 이익이나 개인의 어떤 이익 중심으로 하고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상당히 자율성을 제한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도 그것은 자의적인 아니면 행정 권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법률의 어떤 근거를 통해서만 할 수 있어야지 이제 그게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이슈들로 치료의 의무, 이거는 그 의사들, 그 의료진들이 이제 공중보건 위기에서는 굉장히 이번에 코로나 유행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치료의 의무적인 부담, 그러니까 일선에서 모든 어떤 위험에 노출되면서 동시에 어떤 노동 강도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헌신을 요구받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자기가 감염을 얻거나 아니면은 감염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은 혹은 자기에 대해서 뭐 제대로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게 이 사람들한테 치료의 의무를 요구를 할 수 있는가? 이 사람들한테 넌 당연히 여기 남아서 치료를 해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중요한 윤리적 주제이고요. 상호 호혜의 원칙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런 어떤 굉장히 앞에서 사회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는 뭐 의사들이나 의료진 아니면은 이제 또 사회 필수 노동자들처럼 굉장히 어떤 감염 위험에 노출되면서 그 감염병 대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한테 이만큼 한 만큼의 어떤 식의 이제 보상이나 아니면은 그만큼의 어떤 존중이나 아니면 호혜적인 어떤 되돌아옴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어야 될까라는 것이 이제 상호 호혜의 원칙 상에서도 고려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투명성과 책임감의 원칙은 결국 이제 공중보건 위기를 대응을 하는 공중보건 당국의 그 윤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이 어떤 윤리적인 가이드의 어떤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로 투명성 그리고 책임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연대의 원칙은 그러니까 솔리다리티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어떤 개인이 집단이 이렇게 참여한 개인이 어떤 이익과 뭐 집단이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제 팬데믹 위기에서는 하나의 어떤 연대의 어떤 그거를 통해서만 이제 구현할 수 있고 그게 서로가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원칙으로 연대의 원칙 이런 것들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가치들이 사실 정통적인 보건의료의 의료윤리는 어떻게 보면 임상에서 의사와 환자 관계 어떤 사이에서 1대1의 어떤 관계 거기서 비롯해서 뭐 선행이나 악행 금지 자율성 존중의 원칙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보다는 훨씬 좀 다양한 수준에서 의제들을 보면서 다루고 있는 것이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윤리적 원칙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코로나19 유행에 관해서는 의료 윤리가 다양하게 특히 이제 전통적인 공중보건 위기에서 다뤘던 윤리 말고도 이제 다루어지고 있는 게 특히 백신 관련해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고요. 정보인권에 대해서도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19가 이런 식으로 무증상 감염이 많은 경우들이 없었고 개인들이 추적 관찰을 돼야 되는 그러니까 접촉 추적을 계속 필요로 하는 그런 정도의 그게 굉장히 중요한 수준의 이런 팬데믹이 없었고요. 그리고 역시 뭐 의료인 의무도 중요하고 치료자원 분배의 원칙도이나 백신 분배의 원칙이 예전에도 중요했었는데 코로나19 유행에서는 보다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연구 개발의 윤리, 그리고 뭐 지금 백신 불평등이나 뭐 이런 부분들, 정의의 문제, 글로벌 불평등의 문제도 분명히 더 중요하게 얘기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방역이랑 이 사회적인 소셜 저스티스, 소셜한 어떤 펑션 유지 사이에서 어떤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 정도 예전에는 이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던 팬데믹이 없었기 때문에 특히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고전적인 어떤 방식이었고 그것이 작동됐던 예는 인플루엔자 팬데믹 정도였는데 지금 와서 이제 이거를 소위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을 하려면 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반역을
하는 것과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죠. 이제 인플루엔자 판데믹 때는 적어도 뭔가 전쟁 시기니까 뭔가 어떻게든 해낼 수밖에 없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경제도 굴러가야 되고 전체적으로 방역을 유지를 하는 건 너무나 데미지가 큰데 그러면서 또 사회적인 어떤 각 기능들이 되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에서 굉장히 큰 부담을 지고 있으면 다른 것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인류가 한 번도 노출돼 보지 않은 어떤 질문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이라는 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주로 이제 굉장히 처음에 3T 정책이라 해서 굉장히 많이 전 세계적인 어떤 각광, 특히 이제 중국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거를 제안을 했던 국가였잖아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한마디로 그 우한시 자체를 완전히 봉쇄를 하면서 그 팬데믹을 굉장히 통제를 했던 그런 나라에 불과라는 어떤 사례에 대비해서 한국은 3T라는 정책, 그러니까 테스트, 트레이스,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3T 정책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사람들한테 큰 어떤 그 전 세계적인 인상을 줬는데 거기서 이제 제시했던 어떻게 하면 한국의 3T가 가능했느냐 라는 거에 논문에 나온 어떤 도표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옆에 그 통신사업자의 어떤 정보, 그리고 경찰 정보, 그리고 신용카드 회사 정보, 그리고 공공버스에서 이제 태그한 정보, 그리고 이제 입국 출국 관련된 이제 서비스에서 입국 출국 정보나 이런 것, 그리고 병원에서 쓴 정보, 그러니까 그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서 나온 정보, 그리고 의료 기록 이런 것들을 다 결합을 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결합이 한꺼번에 되는 나라가 거의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이제 역학조사관과 질병관리청, 그 질병관리청에 이제 위임받은 역학조사관이 다 정보를 어떤 제도 공급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순식간에 이제 밝혀낼 수 있었던 예 중에 하나가 이태원에 작년 5월에 이제 이태원에서 큰 어떤 그 아웃브레이크 발발이 있었을 때 그리고 광화문에서 발발이 있었을 때 기지국에 있는 그 주요 지역에서 바로 폰을 켰던 사람들 전부를 추적할 수가 있었어요. 80% 추적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거는 한국이 그만큼 정보를 중앙집권적으로 이제 수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는데, 과연 그게 이제 그러니까 팬데믹에서는 늘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만큼의 어떤 정보가 충분히 취합한 만큼 효과가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3T 자체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그게 꼭 중앙집권적으로 이렇게 수집해야 되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이태원 사건처럼 그렇게 수집을 해야 되는 정도 수준인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평가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높은 수준으로 한국은 정보에 대한 어떤 결집에 대해서 죄인 식별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하거나 아니면은 그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 굉장히 별 무감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 이후에 이제 그거를 다루는 위험이나 효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대해서 별로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국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 이 코비드-19이라는 팬데믹이 되게 중요한 거는 이게 무증상 감염이 많기 때문이고,
그만큼 그 컨택트 트레이싱이라고 접촉 추적을 굉장히 많이 해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제 감염 상태를 알아서 검사를 받고 또 이제 누가 또 감염된지에 대해서 추적하면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이거를 일일이 개인들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특히 이제 한국같이 굉장히 공무원도 많고 역학조사관들 완전히 뭐 갈아가면서 조사관들 갈아가면서 아니면 행정 인력들을 갈아가면서 할 수 있는 국가들은 어떻게든 접촉 추적이라는 걸 해내는데 사실 외국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디지털 추적이라는 방식이고 디지털 추적은 대부분 그런 것들 스마트폰에 어떤 앱을 씁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의 앱에 블루투스나 뭐 이런 걸 보여서 어떤 사람이 이제 감염자다, 내가 감염이 됐다 하면 이 사람들과 1m, 뭐 10m 내에서 접촉한 어떤 사람들은 에게 다 어떤 알람이 가는 식으로 그런 어떤 스마트폰 앱을 많이 개발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특히 팬데믹 초기에,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서 이것을 개발을 하면서 이 앱들이 과연 어떤 윤리적인 어떤 원칙, 개인정보 보호의 어떤 원칙, 특히 외국 같은 경우에는 GDPR이라고 특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엄청나게 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가이드라인도 제시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비교를 했을 때, 그러니까 제 개인정보 보호의 방식에서 제일 좀 좋은 방식은 이게 이제 모든 정보가 중앙 집권화돼 가지고 서로 너는 누구랑 접촉해서라는 방식이 아니라 분산화된 방식으로 이제 해야지. 블루투스처럼 이게 내가 10m 내에 접촉하면은 그냥 바로 알려주는 정도의 어떤 분산화된 방식으로 해야지 이게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적다라는 거 하나랑 두 번째로는 이제 그래서 GPS 방식보다는 블루투스 방식이 더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받거나 아니면 프라이버시 침해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는 중국입니다. 제일 위에 맥스가 중국이고 중국의 방식은 GPS를 쓰고 데이터들을 모두 중앙화돼서 비교를 해요. 그리고 이 GPS 통해서 가장 근접한 어떤 노출이 있었으면 그걸 알려주는 방식이에요. 그게 제 개인정보 침해가 심한 상태다. 근데 이제 한국의 방식입니다. 한국은 특히 이제 이태원 사건, 이태원 아웃브레이크 때처럼 이걸 모두 기지국에 있는 GPS만으로 모든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중국보다 더 심한 어떤 방식들을 어떻게 보면 차용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 침해 부분에서 특히 한국이 굉장히 그거를 많이 강조를 하고 우리들이 되게 유능하고 10분 만에 바로 추적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개인정보 보호에 어떤 관점들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코비드-19 때의 어떤 방식은 아니지만 예전부터 이제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은 신종 감염병들이 있었을 때 신종 감염병이 뭐 사스나 그 다음에 에볼라 그리고 메르스 이 모든 어떤 거기서 늘 반복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감염된 사람들에 대한 굉장한 어떤 블레임이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들 막아야 된다는 큰 어떤 굉장히 확실한 태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거는 예전에 이제 메르스 한 즈음에 이제 있었던 것으로 이제 기억을 해가지고 강의 때 좀 몇 번 썼는데요. 그러니까 에볼라가 한참 발발을 했어요. 에볼라가 발발을 했는데 이제 아프리카가 굉장히 넓죠.
중국과 러시아를 합친 수준의 어떤 큰 규모의 아프리카인데 이제 아프리카를 초청한다니까 막아야 된다는 거에 서명을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때 굉장히 놀랬거든요. 어떻게 에볼라를 서아프리카의 일부 국가에서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 서명을 아프리카가 초청한다는 것만으로 어떻게 반대 서명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놀랬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19 때 그 우한에서 이제 사람들이 온다 그 격리했던 한국인들이 온다니까 트랙터 몰고 막는 장면을 보고 그냥 뭔가 이제 그 한국에서는 그거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나린마의 야르드와 뭔가 그런 마음은 굉장히 크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뭔가 중국인을 막아야 된다 뭐 이런 논리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 사실 그 논리가 어떻게 좀 바뀌어 가면은 저기 미국에서 그 아시아인들에 대한 어떤 테러랑 것도 연결이 되고 특히 한국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옮겨지면은 우리나라 내부에서 이제 유행이 막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감염인들 혹은 감염이 굉장히 뭔가 취약한 어떤 직군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부적인 배제, 혐오 그리고 뭔가 격리 이런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말이죠. 이어지기 되게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료진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기관에 출입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어떤 사례도 있고 코로나19 전담 간호사니까 배우자가 퇴사해야 된다. 혹은 코로나19에 대한 감염 위험이 노출됐다는 걸 이제 그 직장에 알리니까 직장에서 너 당분간 휴직하거나 아니면 퇴사해달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은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이제 정부적인 조치 예를 들어서 차별 금지나 아니면은 감염병 관련 차별 금지 조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제대로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개개인들이 그냥 이 어떤 민간에 의한 차별 폭력에 이제 노출되어 있는 게 쉬운 거죠. 그래서 당연히 어떤 정의적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정도로 공중보건을 위해서는 정리를 좀 말씀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백신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신은 제일 많이 아시는 게 천연두 백신일 거예요. 천연두 백신은 많이 유명하시니까 백신에 대해서 유명하시니까 라는 표현은 좀 이상한데요. 어쨌든 천연두 백신은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어떤 약간 뭐라고 해요? 관찰과 뭔가 이걸 통해서 만들어낸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우수한 어떤 무기였는데요. 사실 이 천연두 백신을 보통 얘기하는 게 우두입니다. 그러니까 우두는 카우폭스라고 하고요. 그 소로부터 나온 것인데 사실 그 전에도 백신의 방식으로 쓰였던 것은 있어요. 그거는 우두 방식은 아니고 인두라고 해요. 인두는 사람에 의해서 옮겨지는 종두였고 이 사람이 이제 천연두를 앓고 나면은 고름이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처에 그거를 이제 딱지나 이런 것들 떼가지고 좀 약하게 만들어서 약하게 만들었다는 게 그냥 물에 불리거나 아니면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천연두 앓지 않은 사람한테 코에 불러 넣거나 아니면 먹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천연두를 앓습니다. 앓는데 조금 약하게 앓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고 앓고 나면은 다시는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굉장히 천연두는 간단한 어떤 질병이었어요. 근데 이런 방식들은 사실은 유럽에서는 쓰지는 않았고 중국이나 인도에서 주로 많이 쓰였는데 1720년대 이제 몽테규라는 굉장히 이쁜 여인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천연두를 앓고 나서 굉장히 미모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라진 겁니다.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이거를 아들한테는 이제 천연두를 앓지 않게 하기
싶다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이제 콘스탄티노플이나 이런 데서 종두를 하는 거 보고 아 이걸 아들한테 맞춰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더니 효과가 있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3년 후에는 영국 돌아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방식으로 천연두를 예방할 수 있더라라는 것을 했고 그게 곧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곧 영국 전역으로 이제 전파가 됐어요. 근데 이 인두 방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인류의 지혜였는데 한 2000년간 그 중국이나 인도에서 했던.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이 천연두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한마디로 좀 그 원래 질병을 수준을 앓는 거니까요. 천연두라는 수준의 질병을 앓는 거니까 죽을 수 있고 굉장히 치명률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키한 위험이 있는 어떤 그런 방식이었다는 점이 안타까운 점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우두가 발명이 되는데 우두는 1790년에 에드워드 제너 많이들 아시는 이 사람이 발견을 했는데 한마디로 우유 짜는 여인들이 보니까 속에서 카우폭스라고 하는 우두를 걸리는데 그러면 천연두에 걸리지 않더라는 것을 관찰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어린아이에게 맞춰야겠다라고 제너가 생각을 하고 맞췄어요. 그러니까 제너에게 제너가 이제 쓴 발표한 논문을 보면 한 몇십 사례가 있는데 그건 대부분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카우폭스를 알았더니 그렇게 안 걸리고 나도 직접 몇 명에게 실험을 해봤는데 제 나이 어린 애한테도 실험을 해봤는데 했더니 나중에 진짜 우두를 진짜 천연두를 넣었을 때는 애가 아프지 않더라 이런 어떤 발견을 썼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상 실험을 한 겁니다. 애를 가지고 해서 반복해가지고 그 결과를 바이올레 백신이라는 어떤 그 논문으로 발표를 했어요. 했더니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알게 된 거죠. 특히 이 우두는 앞에 얘기했던 천연두에 비해서는 훨씬 이제 앓는 수준이 낮았고 조금만 앓고는 나을 수 있었고 효과는 그대로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성도 높다라는 거를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 반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천연두 사실 우두가 이제 백신으로선 최초로 성공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온 케이스고 사실 이 방식은 임상 시험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관찰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카우폭스라는 자연적인 어떤 백신의 그 양상이 백신의 물질이 있었던 거죠. 카우폭스라는 우두라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류한테는 굉장히 큰 행운을 가져다 준 건데요. 실험실 백신은 최초로 이제 그럼 백신을 만들어낸 건 누구냐라고 하면은 파스테르입니다. 파스테르가 1879년대 이제 암탉 콜레라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게 사실 우연적으로 발견을 했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콜레라 배양액을 계속 주입을 하면서 이제 당시 파스테르는 이제 콜레라를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 세균서를 계속 확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점시올이라고 그러니까 세균을 의해서 질병이 만들어진다는 그 이론을 확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콜레라 배양액 주입을 막 하고 그 콜레라가 어떻게 되고 있냐 이런 것들 동물 실험 통해서 관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수가 크리스마스 전이었나? 아무튼 그 전에 이제 배양액을 주입을 해라라고 이제 파스텔가 막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걸 한다고 했다가 한 연휴 시간 지나면서 막 까먹었던 거예요. 막 깜빡하고 있다가 한 달 후에 이게 주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애가 이제 닭이 막 콜레라가 막 이렇게 막 발생될 줄 알았는데 조금만 앓고 건강하게 살고 그 후에 이제 배양된 다시 콜레라 균을 주입을 했더니 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걸 가지고 파스텔가 이제 아이디어 낸 거죠. 이거는 닭이 콜레라가 약해진 거야. 한 달 동안 뭔가 그 자외선은 그 직사광선 아래에서 있으면서 뭔가 약해져가지고 그 했던 거를 이제 주입을 하면은 똑같이 어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어떤 가설을 세운 거에서 최초로 이게 약독한 백신으로 일단 개발을 했고 이걸 가지고 이제
동물 백신들을 하나하나 개발을 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가 이제 탄저병 백신이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카스텔은 자기가 백신을 만들었다는 것도 선을 보이고, 그리고 세균설 당시에 이제 카스텔가 다른 어떤 다른 어떤 그 생물학자들이나 아니면은 의학자들한테 이제 자기 세균설을 굉장히 중요시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걸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걸 대중적으로 처음에 시연을 했어요. 그래서 1881년 5월에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데 거기에다가 양염소 소에게 이제 한쪽 그룹은 탄저병 백신을 주고 한쪽 그룹은 뭐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똑같은 어떤 백신들 그 탄저병을 줬더니 백신을 맞은 애들은 뭐 괜찮고 아닌 애들은 이제 탄저병이 앓더라라는 것들을 보이면서 사람들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발견이구나, 백신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초로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졌을 거 아니에요? 유명해져서 인간 대상 실험에까지 나오게 됐어요. 원래는 이제 파스테르가 많이들 아시다시피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가 아니고 이 사람이 화학자예요. 화학자고 굉장히 사실은 이제 뭐 실크나 뭐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다가 인간 이제 백신이 굉장히 큰 어떤 성공을 거두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좀 무서운 어떤 백신들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도 이런 것들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나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오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견병은 그 당시에 이제 파스텔가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광견병은 이제 파스텔가 동물 백신을 좋아한다고 잘하니까 그러니까 광견병을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을지 동물 사이에서 이거를 여러 가지를 보고 있어요. 광견이라는 거 이제 신경을 이제 먹는 그런 질병이니까 보니까 이 사람 보니까 이 광견에 또 척수를 먹고 토끼가 이제 먹고 나서 토끼의 신경 조직은 그건 좀 더 약해지고 뭐 이런 것들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동물한테 줘야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니까 인간 대상으로 이걸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막 광견에 물린 이제 조셉 마이스트라는 9살의 이제 애한테 이제 실험을 했더니 광견병이 발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초의 광견병 백신을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실험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파스텔이나 이 다음에 코우다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이제 그리고 그 콜레라 백신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식의 인간 대상 실험들을 많이 하고 동물 실험들을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백신들이 개발돼서 당시에 실험실 의학에 굉장히 큰 어떤 성공을 거두는데요. 이제 특히 2차 세계대전 지나고 이제 대규모 어떤 복지국가가 되면서 특히 이제 대량 백신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임상 시험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확인된 효과가 확인된 사람들이 효과가 확인된 백신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FDA가 승인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의약품에 대한 레귤레이션 체제가 이제 확실히 자리 잡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백신을 어떻게 하면 이 효과를 전체적으로 전체 임상시험 통해서 입증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시대로 오게 됐을 때 제일 어떤 성공적인 백신이 이제 폴리오 백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폴리오는 이제 소아마비라고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은데 폴리오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폴리오 바이러스라고 보통 합니다. 이 폴리오는 어렸을 때 이제 노출이 되고요. 특히 뭐 수영장이나 아니면 호수에서 이렇게 놀다가 소아마비에 노출이 돼서 소아마비를 앓으면은 굉장히 이 신경계에 되게 큰 척수나 이런 쪽에 연볼부를 하거나 아니면 근육에 그러면서 이제 근육을 못 쓰게 돼서 제일 어떻게 하면 많이들 이제 보시는 형태가 다리를 저는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에 다리를 절었죠. 그리고 더 심해지면은 숨을 못 쉬어요.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최초의 인공호흡기라고 할 수 있는 아이런 렁이라는 게 있는데요. 철폐 방식이란 그게 이제 폴리오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원래 이 폴리오는 위생 상태가 안 좋았을 때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 질병이 아니었다가 위생 상태가 좋아지면서 이 어린 시절에 이게 노출이 안 되니까 이 애들이 나중에 이제 뭐 물이나 이런 데서 놀다가 노출이 되면서 더 심해졌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특히 미국에서나 이런 데서 중산층 가족들한테 갑자기 이것이 노출되는 건 큰 비극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아웃브레이크가 한 번씩 그 계절성으로 오는데 그럴 때마다 그 수영장이 폐쇄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무서운 질병이었는데 이 질병 역시도 이제 크게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많이 개발하려고 과학자들이 많이 노력을 했고 거기서 이제 최초로 이제 근데 되게 배양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이 폴리오 바이러스 배양을 하려면 영장류의 이제 신경계를 중심으로 신경 조직을 이용해 가지고 배양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소수의 어떤 사람들만 이 백신을 쓸 수 있다고 해가지고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비신경 조직 특히 뭐 신장 조직에서 이 존 앤더스나 이 토마스 웰러라는 어떤 사람들이 폴리오 바이러스 배양할 수 있게 되면서 이 바이러스 배양이 굉장히 뭔가 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이 성과로 노벨 의학상을 수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돌파구가 마련돼서 많이들에겐 솔크 백신이 있고 사빈 백신인데 솔크 백신은 사백신이고 사빈 백신은 이제 생백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솔크라는 사람이 원숭이 신장 조직에서 폴리오 바이러스를 대량 배양을 하면서 대량 백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0만 이상의 이제 어린이들 시험에 다 참여하고 무작위 맥중맹거 임상시험을 한 대규모 폴리오 백신 임상시험이 시작이 됐고요. 한 1년에서 그 입증 분석만으로도 1년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130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참여한 것만을 보면은 굉장히 당시에 임상시험에 대한 열망을 읽을 수가 있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결과가 폴리오 백신이 이 효과가 있다. 사백신이라는 형식의 폴리오 백신이니까 끓여서 그 백신 사백신 만드는 어떤 그런 기전을 이제 백신을 만들었는데 이게 입증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굉장히 축전이 전 세계가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죠. 그래서 타임즈에 이렇게 그 솔크 박사 사진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근데 똑같은 어떤 늘 백신의 임상 시험을 하면서 또 문제가 됐던 또 사례가 있는데요. 그냥 그 직후에 이제 보니까 한 실험실에서 백신의 표본을 이제 백신을 썼어야 되는데 사백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백신이 안 된 살아있는 바이러스로 오염이 되면서 그 똑같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5명이 사망하고 그러니까 소아마비를 그냥 걸린 거죠. 그래서 5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마비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돼서 이게 그 폴리오 바이러스 백신의 흑역사라고 얘기하는 커터 사건이라고 해요. 커터 인시던트라고. 그래서 이런 임상시험에서 또 이런 어떤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굉장히 흑역사가 남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그 부작용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사실 비슷하게 이제 부작용이 문제가 됐던 사례 중에 하나가 길랭바레 증후군이 있어요. 돼지 독감 백신에서 만들어진 건데 1976년에 미국에서 돼지 독감 백신을 투여받은 후에 이제 길랭바레 증후군 유발률이 한 미미하게나마 그러니까 우리 현재 이제 혈전 발생률처럼 수준으로 10만 명당 뭐 1건 추가 증가한 정도 수준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관련성은 있는데 그 원인은 결론 내지 못했는데 이것 때문에 어쨌든 돼지 독감 백신을 중간적으로 이제 중단시킨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되게 10만 명당 한 건 수준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길랭바레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그 호흡기 마비가 오거나 아니면은 뭐
어쨌든 신경적으로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이것 역시도 이제 기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백신에 있어 무서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반백신주의 운동은 오늘날에도 특히 이제 코로나 때 다시 한번 제가 뒤에도 말씀드릴 텐데 거의 우두법이 최초의 효과적인 백신이었던 것만큼 그때 거의 비슷하게 반백신주의 운동도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두법이 처음에 이제 왔을 때 제일 뭔가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두려움이 대상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소의 것이다라는 것이 일단 제일 어떤 큰 두려움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되게 당시로 봐서는 더러운 방식, 그러니까 누가 어떤 방식이냐면 애한테 이제 우두를 맞춰서 이 우두를 맞은 애가 이제 뭔가 이렇게 고름이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옮겨가지고 또 우두 다른 사람한테 다른 애한테 이제 접종시켜가지고 계속 이거를 애 몸에서 애 몸으로 이제 옮겨가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특히 영국에서 이걸 만들었으면 식민지 인도까지 이거를 배 이동하면서 애들을 그대로 이동을 시키면서 그거를 이동을 시켰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보면은 얘가 뭐 매독에 걸린지 어떻게 아냐라고 생각했던 그런 두려움들이 당연히 있었던 거죠. 그럼 그렇지만 뭐 본국에서 온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맞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청결하지 않고 문제가 있고 뭐 이런 어떤 거에 대해서 의사들도 반대를 하고 근데 이거 나중에 이제 백신을 의무화를 시키니까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반백신 동맹을 결성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영국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1898년에 영국에서는 이 반백신주의의 어떤 흐름에서 대해서 조금이라도 받아들이는 양심적 거부 문구를 양심적으로 거부하면 그거에 대해서 맞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의무를 하되 예외를 두는 그런 어떤 조항을 만들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백신 의무화에 대해서 또 미국에서는 대법원에서 백신 의무화를 옹호하는 대법원 판결이 1905년에 내렸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백신 의무화에 대해서는 이 대법원 판결이 여전히 유효한 판결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 백신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논란들이 있고,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과학적인 방식을 통해서 되는 거라기보다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연관성이 낮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문제가 약간 더 과장되거나 이제 과잉 해석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어떤 예가 70년대 DTP, 그러니까 디프테리아, 테타누스, 펄투이스 백신을 접종을 한 다음에 일부 아동에게서 신경학적 질환이 발생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 연관성이 찾아보면은 별로 높은 적이 없고 그래서 백신위원회가 그것들을 확인해봤는데 연관성이 낮다고 했지만 그래서 법원들이 그걸 근거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지만 계속 고소가 일어나는 거죠. 백신 제조회사들이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고소가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었고 제일 대표적인 최근에 문제가 된 게 MMR 미즐 먼프스 루벨라 백신에 대해서 이게 장질환 및 자폐와 연관이 있다고 이 앤드류 웨이크필드라는 의사가 굉장히 관련성을 주장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98년에 이제 그 란셋에 실렸습니다. 그게 한 10년간 있다가 이제 이게 논문이 초래됐는데 이게 나온 어떤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던 거죠. 그거를 알게 돼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의사들이 이때만 해도 MMR 백신 논란이 처음 있을 때만 해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큰 어떤 문제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대중들의 불신을 너무나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회자되는 그 의료계의 이제 흑역사처럼 얘기가 되는데 이 웨이크필드라는 사람은 이 MMR 백신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는 측으로부터 이제 돈을 받아가면서 이 연구를 수행을 했고,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걸 GMC가 발견을 하고, BMJ가 뭐 그런 것들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그게 문제가 GMC가 이제 그 영국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료 면허를 관리하는 기구거든요. 그래서 면허를 박탈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 사람은 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지금까지 어쨌든 있는 거죠. 이 정도를 좀 정리를 해서 백신에 대한 다양한 논란들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과 윤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코로나19 백신들이 현재 제가 이 논문을 준 게 이 논문이란다. 이 발표 파일 준 게 일주일 전에 백신 종류들이 뭐가 있는지를 쭉 정리를 해서 드렸는데, 제일 이제 리딩하는 백신들이 파이자 백신과 모더나, 그리고 밑에 감발레아라는 게 이제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 얘기한 거고요. 밑에 옥스트라 아스트라제네카와 칸지노 이렇게 백신들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이제 옆에 보니까 아워드 아웃 데이터에 보니까 제일 많이 지금 배포된 게 아스트라제네카더라고요. 그리고 노바백스랑 그 다음에 이제 파이자랑 모더나 이렇게 수준으로 되고 있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제일 어쨌든 유명하면서도 제일 많이 쓰이면서 제일 좀 논란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각각의 백신들이 여러분들이 뭐 많이들 또 뉴스를 보면서 더 많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아는 선에서 각 백신들의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로 제일 많이 쓰인 게 3가지 플랫폼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에서는 하나는 아데노바이러스 백신이고,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존슨 스푸트니크 백신. 이 백신 플랫폼이 아데노바이러스다 막 이러면은 이게 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바이러스는 벡터 얘기입니까? 벡터는 이 백신 물질이 있어요. 백신 물질을 세포 안에 주입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를 쓰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스푸트니크는 아데노바이러스라는 어떤 플랫폼을 쓰는 거예요. 아데노바이러스는 백신 벡터 중에 제일 잘 쓰이는 벡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로 이제 여러 바이러스들을 조합해가지고 유전자 치료를 쓸 때도 아데노바이러스 제일 많이 쓰고, 백신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제 평상시에 이제 인류가 잘 노출 안 되는 바이러스 종류 써야 되는데, 특히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나 이런 것들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잘 안 쓰여진 바이러스로 되게 좀 잘 쓸 수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치료용으로 1980년대부터 각광을 받았고요. 종양 면역 치료용으로도 사용하고 또 인간 대상으로 사용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mRNA와 다르게 이건 에볼라나 HIV나 탄저병이나 이런 지금까지 이제 신종감염병으로 되게 유명했던 어떤 백신들이 있으면 늘 이 백신을 쓰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데노바이러스라는 기술이 굉장히 잘 확립되어 있고 면역 반응이 잘 돼. B셀, T셀 포함 면역 반응을 다 포함시킬 수가 있고, 높은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 들으셨죠. 그 중에 이제 모든 백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 스파이크 단백질인데, 스파이크 단백질을 아데노바이러스에 투입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DNA를 이제 거기에 아데노바이러스 안에 이제 삽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백신으로 이제 넣고 나면은 이 스파이크 단백질 DNA를 이제 세포 안에 들어가면서 그걸 mRNA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mRNA 이 플랫폼은 인간에 대해서 쓰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동물 체내 실험부터 시작을 해서 1994년에 이제 세포 면역, 체액 면역 모두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이거를 개발하면서 제일 어떤 문제가 됐던 건 mRNA 불안정성이 있었는데, 이 장애를 높은 면역력에서 구별되지 않다가 어떤
그 스킬을 발견을 합니다. 약간 mRNA 어떤 부분도 이제 하면은 그 약간 좀 모디파이를 하면은 면역 원성이 생기지 않으면서 세포가 이거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장애를 최근에 이제 극복을 하면서 한 10년 전에 극복을 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이제 계속 백신을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굉장히 제작이 쉽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있기 때문에 차기의 어떤 주요한 백신 플랫폼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빨리 개발될 줄은 몰랐어요. 이제 코로나19 대상으로 이렇게 빨리 개발될 줄은 몰랐고, 어쨌든 인간 대상 면허를 받은 적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단해요. mRNA를 그냥 지진난도 입자에 넣어가지고 투입을 하고 그 mRNA를 가지고 면역을 만드는 겁니다. 세포에서. 그리고 이제 노바백스가 하는 거는 프로테인 서브 유닛이라고 바로 이제 단백질 서브 유닛 쓰는 방식인데, 이거는 굉장히 다른 백신에도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헤파타이티스 B나 인플루엔자나 뭐 HPV, 그러니까 유두중 바이러스 모든 그 백신에서 많이 쓰이고 메니코칼 뭐 등등 많이 쓰입니다. 잘 확립됐고 바이러스성 질환 위험이 없고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근데 제작이 좀 복잡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통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바백스도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보통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안정하냐는 것들 질문하면서 이런 플랫폼들이 안정적으로 이게 개발된 거냐, 어떻게 팬데믹이 생긴 지 1년 만에 코로나19 백신들이라는 게 이렇게 한꺼번에 개발이 될 수 있는 거냐라고 많이 질문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앞에 이제 뭐 에볼라까지 쭉 오면서 백신 개발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해뒀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플랫폼들 많이 개발을 해두고, 그리고 이번에 다시 백신을 이제 개발할 때 제일 큰 문제는 제약사들이 이걸 돈이 안 되니까 투자를 함부로 못 해요. 못 하는데 그거를 이번에 이제 팬데믹 되면서 한마디로 서구의 정부들이 무조건 모든 위험을 리스크를 우리가 질 테니까 너네는 제작만 하라고 해가지고 엄청 돈을 투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 중에 하나가 초고속 오퍼레이션 왑 스피드라는 것을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 시작했고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과거 전통적으로는 백신 개발이 한 10년 걸린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과정이 한 1, 2년 만에 확 단축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토양들과 과정과 그렇게 할 수 있던 기술적인 어떤 자본들이 이런 것들이 다 마련이 됐기 때문에 개발이 됐던 거지, 이게 뭐 허수로 개발이 됐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요즘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 그런 걸 강조하는 입장은 아니고 싶었는데 사실 그렇게 강조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초반에만 해도 이제 문제들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 1, 2상 임상시험만 결과만으로도 이제 제한적으로 막 응급 사용을 허용한다거나, 그리고 뭐 아니면은 오버래핑 모델에서 뭐 보통적으로 동물 시험 끝난 다음에 일상은 이제 건강한 자원자들 대상으로 하는 일상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상은 이제 이상 그 다음에 어떤 효과를 본 다음에 3상은 대규모 효과를 보는 건데, 그런 것들 없이 이상을 결합하거나 아니면 동물 실험 생략하는 거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했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이걸 먼저 말씀드리면 전통적으로는 이제 바로 동물 시험 다음에 뭐 페이즈 1 아까 이때 1상이 1, 2년, 그 다음에 뭐 2상이 2년 뭐 이런 식이, 그리고 3상이 2, 3년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FDA가 뭐 심사하고 한 게 1, 2년 걸린다고 할 때, 이것이 그 전에 동물 실험으로 됐던 물질들, 그러니까 다른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됐던 플랫폼, 그것들은 전체적으로 다 마련이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 실험은 2, 4년까지 안 걸린 겁니다. 한두 달 정도에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이 임상 시험을 한 오버래핑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 그래서 1상과 2상을 막 합치고 그 다음에 바로 3상으로 뛰어들고
뭐 이런 것들에서 이 임상시험도 굉장히 단축을 시켰고, 그리고 FDA도 그 전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절차들을 수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긴급한 공중보건 위기나 아니면은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치료나 뭐 이런 것들은 바로 제한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 리미티드 유즈가 가능하도록 이게 절차 몇 가지 조항들이 생기고 그 법규들이 규정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로 2달 만에 이제 마련이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1, 2년 만에 이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이 공중보건 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사실 사스 때 이런 식으로 팬데믹이 됐다. 그러니까 사스가 우리 그 인류가 처음으로 이제 노출됐던 신종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사스 코비 2지만 만약 사스 때 이런 그 팬데믹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이런 과정으로는 안 걸렸던 거죠. 이런 어떤 관계들이나 이런 것들 예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메스에 가까웠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굉장히 큰. 그래서 사실 20년간의 그 사스 이후 20년간의 이제 헤맨 끝에 다행히 백신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전통적인 이제 백신 개발이 이제 나왔던 시기와 마지막으로 이 주황색이 나왔던 시기 그 정통적으로 이제 질병이 아이덴티파이가 질병의 세균이 밝혀진 시기와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초록색 그 파란색이 백신이 이제 면허를 받은 시기랑 이것들을 이제 비교를 했을 때 1880년에 이제 타이포이드 피버가 있었지만 1980년에나 그 백신이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백신들이 개발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스코비 에볼라도 1960년대 70년대 때 밝혀졌지만 2020년에 와서야 이제 백신이 만들어졌는데 사스코비2는 거의 1, 2년 만에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백신 개발사에서는 혁신적인 어떤 결과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능했던 거는 대규모 투자 그리고 정부가 이거를 무조건 리스크를 짊어지겠다라고 하면서 했던 것과 전 세계적으로 유행병 대비 혁신 동맹이라는 2017년에 만들어져서 유행병 대비해서 이제 백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개발해가지고 집중하는 어떤 그런 동맹들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혁신적 맞춤형 설계라고 그러니까 WHO에서 이 전체적으로 백신 물질에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 물질들을 하나의 대조군 두고 여러 시험군 두고 이런 식의 이제 굉장히 다양한 임상 시험을 변형시키는 방식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어떻게 하면 임상시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고요. 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윤리적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 인체가 건강한 그냥 이제 사스코비2에 대해서 바로 나가가지고 그냥 밖에서 이제 돌아다니다 걸리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두법의 안전을 알기 위해 가지고 마지막에 그 존 필립한테 이 제너가 그 천연두를 그냥 주입을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사스코비2 바이러스를 바로 주입을 하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그런 방식의 연구를 이제 영국에서 시작을 얼마 전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체 바이러스 주입 연구라고 하고 이게 과연 어느 날에도 제너 때야 임상 시험에 대한 윤리가 없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손치더라도 과연 이제 이런 현대 사회에서도 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질문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또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백신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질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게 아스트라제네카는 60%의 효과가 있고 모더나는 뭐라고 해야 되나 파이자는 95%의 효과가 있으니까 훨씬 효과가 좋은 걸 맞아야 되는데 왜 우리한테 아스트라제네카냐 이런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이게 임상시험에서의 효과를 비교하는 거는 무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어떤 인구군도 아니고, 세팅이 비슷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효과가 있냐 없냐에 대해 가지고 이게 비교할 수 있는 어떤 타당한 척도라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그런 식으로 에피카시라는 개념이 번역이 되는 것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대규모 어떤 필드에서는 거의 두 개 다 효과적으로는 되게 좀 유사하게 비슷하다. 효과가 있는 것, 거의 90%에 가까운 효과들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상시험 효과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단탈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주요 백신 부작용으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 이제 혈전 부작용이 있는데, 최근에 이게 어떤 독일 과학자들이 이거는 뭐 EDTA라는 뭐 그 백신 만든 물질 중에 하나가 이제 작동한 게 아닌가라는 정도 얘기를 하는데요. 일부에게서 그러니까 혈소판 자극하는 항체를 생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근데 이 일부가 어떤 인구 집단인지 무엇이 어떤 위험 인자가 돼가지고 하는지에 대해서 아직 많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10만 명당 1명의 카이스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길랭바르 증후 같은 어떤 수준의 위험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를 걸리고 난 다음에 심각해질 수 있는 어떤 비중과 이게 사실 비교 가능한 어떤 수준의 위험 이익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는 좀 제한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 뭐 그거에 대해서 전혀 뭐 레셔널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코로나로 인한 위험이 훨씬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이 혈전 부작용에 대해서보다는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백신에 대해서 강력하게 권고한다라는 수준으로 현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혈전 부작용에 대해서 훨씬 더 이제 이 위험 인자와 리스크 팩터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밝혀지면은 더 적절한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백신 분배 윤리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약간 치료 자원 분배의 일단 이제 뭐 백신 분배에 대해서 좀 나눠 생각할 필요인데, 치료 자원은 일반적으로 그런 겁니다. 응급실에 와서 베드가 있어요. 임상 베드가 있고 뭐 치료제가 있습니다. 뭐 아니면 인공호흡기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순서로 어떻게 배급을 할 거냐, 그냥 first come 제일 먼저 온 사람한테 그냥 줄 거냐, 아니면은 의학적 필요와 뭐 긴급성과 뭐 이런 것들 나눠서 보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그래서 사회적 유용성이나 뭐 연령이나 기대혁명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둡니다. 근데 백신은 조금 달라요. 치료와는 달리 백신은 치료의 목적인, 물론 치료적인 목적을 뭐 프로필락틱하게 뭐 쓰는 어떤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요. 지금 어떤 얘기하고 있는 사스코비2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사례는 아니고 예방만을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 긴급성이나 뭐냐, 이 사람이 빨리 이 사람에게 당장 어떤 이 시점이 바로 필요해라고 하는 어떤 긴급성이 주요한 원칙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효과적인 집단 면역 형성이 이미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백신이 그러니까 뭐 홍역이나 뭐 이런 경우는 집단 면역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스코비2 같은 경우는 집단 면역이 형성이 안 될 때까지는 계속 문제가 생기는,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가지고 백신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 면역 형성의 목적이 우선을 할 거냐, 아니면 이 사람 개인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을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다른 전략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보통 이 얘기를 하는 게, 왜 나한테 저 좋은 백신 안 줘요? 나한테 왜 더 화이자 안 줘요? 라고 하는 것들은 개인의 치료제 얘기에서는 난 더 좋은 치료제를 받을 권리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집단 면역이 더 형성이 될 수 있는, 집단 면역 형성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에게 그런 어떤 자율성을 준다고 하는 것이 이제 백신에 제공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신 분배 역시도 치료적 긴급성 이런 차원뿐만이 아니라 백신을 어떻게 분배를 해야 더 효과적인 어떤 방식으로 분배가 되고 효과적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이라는 관점으로 보통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한 윤리적 가치가 효과성, 유용성이 있고 그리고 평등이 있고 책무성이 있는데 효과성, 유용성부터 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가장 좋은 이익을 살릴 수 있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료윤리 치료 순서와는 다를 수 있을까? 가장 전파 차단 효과가 일단 뭔가 이건 사스와는 코비드-19과 다르게 이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애들 사이에서 이게 많이 전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전파 차단 효과가 높은 집단은 애들인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질병 인플루엔자에 대한 위험이 높은 거는 노인들이었지만 전파 차단 효과를 높은 집단은 애였기 때문에 애한테 먼저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의 정의적인 어떤 이득이라고 할 수가 있고 결과주의적인 컨시퀀셜리즘에 의거한 어떤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효과성과 유용성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 거 그리고 의료진들한테 먼저 줘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상호의 원칙에서도 의료진한테 먼저 줘야 되고 더 의료진들이 부담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더 필요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의료진들한테 주면은 이 사람들이 더 전파를 안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어떤 간접적 이득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등의 원칙은 이제 일단 가장 분명하게 자원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한테 안 주고 부자한테만 주고 이런 건 안 되는 것처럼 분명한 어떤 차별을 금지를 하는 것. 그리고 도시와 시골을 했을 때 도시가 먼저 또 빨리 분배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똑같은 수준이 있으면은 시골이 더 불이익이 있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공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전략.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가장 불건강하거나 아니면 위험에 노출된 집단을 먼저 우선시하는 전략 그리고 고연령보다는 어린 사람에게 치료를 우선권을 줄게 이건 고연령 한 사람들한테 이제 남은 어떤 연령 기회보다 어린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어린 사람들이 보통 더 치료에 어떤 우선권이 있다는 그런 알규인데요. 그럼 그런 어떤 것들 이런 것들도 평등의 전략으로 얘기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를 이제 고려를 하고 특히 유용성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효과가 있고 그것이 이제 평등의 가치를 어떻게 닿느냐라는 것들을 이게 같이 이제 고려를 하는 게 이 팬데믹에서의 백신 분배에서 주로 고려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아까 얘기했던 연대 어떻게 하면은 이게 부문 간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서로 잘 백신을 분배를 이룰 수 있고 스튜어드십이 가용 자원을 어쨌든 나누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가 그리고 대중 환자 의료진 간의 신뢰감을 촉진하고 유지를 하는가 이런 것들도 중요한 어떤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핵심적인 질문들은 질병의 특징과 부담에서 팬데믹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백신 보호력에서 차이가 있는지 특징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윤리적인 원칙과 가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접종 전략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주요 고려 프레임워크가 돼야 된다라고 하고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1순위가 핵심 서비스 유지, 사회적 붕괴 최소화, 2순위가 이 심각한 이완 사망률 감소, 인플루엔자 예방 이랬어요. 그래서 1순위가 보건의료인과 핵심 사회 서비스 제공자였던 거는 이제 사스 이제 코로나19랑 코비드-19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가 심각한 이완 사망률 감소하는 것도 역시 비슷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플루엔자 예방 3순위로 해가지고 거의 좀 이렇게 다들 잡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캐나다가 위에 표고 밑에가 이제 미국의 표인데 이게 조금
목표에 따라서 순위들이 조금 다르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1순위, 2순위, 3순위는 좀 비슷했다고 볼 수 있고요. 코로나에서는 이제 원칙이 한 3-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의 행복이 있고 동등한 존중이 있고 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망과 질병 부담 감소를 시키고 그 외에 이제 사회 경제 붕괴를 감소시키고 핵심 서비스 기능을 보호하고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질병 및 사망의 위험에 노출된 인구 집단이나 감염 위험이 높은 인구 집단, 그리고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은 인구 집단, 보건의료인 필수직 노동자들이 우선 고려 대상이 되고 동등한 존중은 부당하게 남겨진 집단이 없도록 한다라는 게 3번째고, 그리고 더 많이 이제 요즘 고려돼야 되는 거는 글로벌 평등인데, 어쨌든 모든 국가들의 위험성 위험과 필요 수요를 고려를 하고 국가 백신 확보할 수 있는 국가의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WHO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CDC나 이제 미국 전미 할리먼, 의학 할리먼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백신 분배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했었는데, 심각한 그 목표가 일단은 심각한 이완율이나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코비드-19 전파로 인한 사회적 충격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요. 그래서 감염 위험이 높은 군과 중증 및 사망 위험이 높은 군이 제일 어떤 측이 되고, 그리고 부정적 사회적 충격 위험이 큰 군, 이런 집단들을 먼저 백신을 집중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 할리먼에서 의학 할리먼에서 제시했던 프레임워크인데, 보시면 페이즈 1이 이제 보건의료 노동자들과 필수 사회기능 유지자들, 그리고 심각한 그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고령의 어떤 인구 집단, 특히 밀집된 환경에 살고 있는 페이즈 1이고, 페이즈 2가 이제 필수기능 노동자들 중심으로 쭉쭉쭉 갑니다. 그리고 페이즈 4가 이제 남은 사람들인데, 여기서 좀 중심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게, 밑에 보면은 모든 곳 평등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고, 여기서 CDC의 소셜 버너러빌리티 인덱스, 사회적 취약성 인덱스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사회적 취약성 인덱스가 뭐냐? 그러니까 코로나 유행에서 제일 지금 미국 영국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레이셜 인저스티스, 그러니까 인종적 부정의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코로나 사망률을 영년 보정을 했을 때 흑인 사망자 수가 백인의 5배이고,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동갑 박탈 수준이 높은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서 사망률이 2배나 더 높아서, 이게 사실은 그 전에 뭐 기저질환이 당뇨나 고혈압이나 아니면 심장질환이 어떤 기저질환들이 이미 건강 불평등이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 코로나 유행은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이 더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CDC가 얘기한 사회적 취약성 지수라는 건 CDC가 개발한 건강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 지수고, 이게 지역적으로 각 재해질병 외부적 스트레스가 지역사회 공동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이제 측정을 할 수 있게 하는 15개 지표가 있고, 여기서 빨간색을 더 높을수록 굉장히 취약성 지수가 높은 수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어떤 보건의료 직종이다, 아니면 언더라인 디지즈, 기저질환이 있다, 아니면 고령의 집단이라고 했을 때는 이 취약한 지구의 사람들한테 더 우선적으로 분배를 하고, 뭐 전체 연방 보유량의 10% 취약성 지수가 높은 지역에 이제 배당해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이제 불평등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백신은 그 불평등함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주요한 도구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의 이제 완화 전략을 짠 거죠. 그러니까 영국 역시도 영국은 사실 지금 그런 어떤 방식을 쓰고 있지는 않고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만 전체 이제 레코멘데이션에 좀 넣고 있긴 하고, 영국은 이제 직접 보호와 전파 감소 중에서 이제 이완율, 사망률 위험이 높은 인구에게 이거 직접 보호 방식으로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백신
그 권고위원회가 자문위원회가 그리고 왜냐하면 이 백신이 현재로서는 전파율 감소시키는 근거가 부재를 하기 때문에 전파율 감소를 못 시킨다는 건 아닌데 이 그걸 쓸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보호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연령도 위험 수준 65세 이상 인구에게 더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기저질환 인가보다 그걸 쓰겠다라고 해서 퍼스트 페이지, 세컨드 페이지 모두 이제 연령에 따라서 80세, 75, 79, 70, 74 이런 식으로 쫙 했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약간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 캐나다 같은 경우도 중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이제 그룹에게 이거를 먼저 주겠다라고 먼저 선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의 그룹 중에서 코로나19 전파할 가능성이 높은 그룹, 핵심적인 노동자,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 노동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염의 불평등한 이유한 결과를 낳는 집단, 원주민 같은 경우는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불평등을 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일단은 뭐 그 순서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고위험 의료기능 노동자 그리고 65세. 근데 보니까 제가 65세 미만을 1단계로 하더라. 그래서 왜 1단계로 하고 있더라. 보니까 65세 미만을 우선 접종해서 백신의 효과성을 검증한 후에 재입동 계획을 제탄한 데서 이건 백신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를 먼저 검증을 한 다음에 효과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모르겠고 어쨌든 이 문제가 좀 덜 될 것 같으니까 그 다음 가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내가 그럼 1단계 맞으면은 마루타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 마루타를 하자는 거냐라는. 사실 이게 코로나 마루타라는 느낌을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백신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고 그거 안전되고 검증됐다는 것들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데 65세 미만으로 우선 집중하겠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소셜 버너러빌 인덱스 사회적 취약성 지수나 아니면 이런 식의 이제 평등성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중에 불평등을 교정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고려들이 있는데 한국에선 그 고려가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뭔가 감염이 취약한 사람들한테 이 백신을 주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 취약성을 보완시켜 줄 수 있는가라는 어떤 그런 고민들이 안 되어 있는 점, 콜센터 노동자나 아니면은 뭐 같은 지역이라면 수도권과 지방주에서는 뭐 어떻게 지역 건강 박탈 수준이 높은 지역은 어떤 식으로 고려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들이 아쉽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 글로벌 분배는 더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빨리 좀 백신이 분배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좀 가능한데 사실 이 팬데믹은 어느 나라도 어느 나라도 그 면역이 되지 않으면은 팬데믹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 서구가 다 면역이 된다고 해가지고 뭔가 아니면은 선진국 뭐 G8, G7이 뭐 다 면역을 이룬다고 해가지고 팬데믹이 없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어디서든 이제 바이러스는 다시 창궐할 수가 있고 어떻게든 전파를 될 수 있고 모두가 그 연결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사실은 이 코백스나 뭐 이런 이제 시스템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글로벌하게 그거를 접근을 하려고는 했어요. 근데 그게 효과가 지금도 없고 지금도 다른 선진국이 한 10번 맞을 수 있지만 지금 남아있는 그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은 필수 이동 노동자들한테 맞추는 것도 되게 허덕허덕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불평등이 더 심화됐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코백스는 어떤 방식이냐면 고소득 국가가 이제 코백스로부터 1도수당 21달러를 구입하고 저소득 중진국가는 더 굉장히 싼 수준으로 구입을 하고 어떤 국가도 20% 적정에 이르기까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식의 약속을 한 건데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 현재의 백신들 다 이렇게 수준들 이제 나눠서 보면은 이제 파이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의 백신이고 빨간색으로 저기 파이자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시노팜도 굉장히 고가 이런 수준이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 고가의 수준의 어떤 그 백신들을 다 이제 코백스 수준에서 이제 그거를 관리하는 건 되게 쉽지
고 그만큼 차이도 있고 이런 상황이고 거기에 많은 어떤 백신들이 이제 코백스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어요. 보면은 얼로케이션 옆에 보면 이 란이 있잖아요. Supply Agreement with 코백스라고 코백스와 그 계약을 한 어떤 백신들이 뭐뭐 있냐면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와 존슨앤존슨, 노바백스 나머지는 다 백신을 이거를 고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코백스가 굉장히 이제 영향력이 적은 거죠. 영향력이 적고 대부분 이제 많은 백신들을 그냥 바로 1대1로 개입해버리는 어떤 그런 방식이고 그래서 백신 민족주의가 굉장히 커졌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뭐 다른 나라나 이런 데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백신 분배 프레임워크를 짜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되게 논란들이 있고 뭐 논쟁들도 있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뭐 다들 보건의료 사회 노동 서비스 노동자들한테 먼저 주고 65살 이상 인구와 65살 이하 기저질환자들한테 줘야 된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그 이상의 어떤 프레임워크가 나오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백신 접종 윤리에 대해서는 일단은 백신 접종은 아까 얘기했던 집단 면역 획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단 면역 획득을 위해서 개인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는 것이 그래서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가, 의무화할 수 있는가, 혹은 개인 참여가 거부될 수 있는가 이런 어떤 논쟁들이 쭉 있고요. 여기 코로나19 맥락에서도 역시 비슷하고 대부분 이제 백신들이 전염병 유행에 대한 막는 백신들이 이제 아동기에 특히 뭐 3세에서 6세 뭐 이런 아동기에 이제 접종이 되기 때문에 동의 능력이 부족한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정당화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엄마가 백신 거부하는 게 맞느냐 정당하냐 뭐 이런 것들 있고요. 뭐 그리고 근데 코로나19 백신은 현재로서는 다 파이저도 16세 이상이고 나머지는 다 19세 이상이기 때문에 아동대상 백신은 이제 개발 중이기 때문에 아직 좀 그런 논쟁은 없는 편이고 특정 인구 집단에 대해서 백신 접종 의무화가 필요하냐 이런 것들 논쟁인데 역시 이제 그 젊은 사람들한테 이 백신을 접종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코로나한테는 좀 어려운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는 사망률 위험률이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드 이뮤니티 도달을 위해서 바로 이런 의무를 지을 수 있는가라는 어떤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시네이션의 전체적인 뭐 윤리들은 아까 그 타인에 대한 위해 금지 차원에서 조금의 자율성 제한은 뭐 정당화될 만하다 뭐 이런 어떤 그런 논리들이 일단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뭐 약간 특히 동의 능력이 제한적인 어떤 아동에게 이거를 왜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게 최선의 이익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원칙상에서 보통 좀 정당화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이게 이제 개인 차원에서 이제 한과 그 베네피스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질병에 걸릴 위해가 그냥 백신의 부작용을 견주면은 이게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는 게 정당화되는 근거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집단 면역이랑 공공성의 차원에서는 이익이 있게 집단 이익이 있고 그게 공공성이고 그게 그래서 이익도로 이제 정당화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개인도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냥 너는 좀 짜져라라고 하는 희생과 양보를 전제하는 경우는 차이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된 경우에는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공공선의 이득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요. 집단 면역이 형성된 경우 특히 뭐가 홍역 같은 경우에는 형성이 돼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뭐 개인이 접종을 통해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백신의 의무화는 그 의료법 때부터 계속 백신의 의무화는 있었고 미국에서는 1905년 아까 대법원 판결 때 백신 의무화가 정당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점차 이제 확대되는 추세이고 보니까 의무화가 된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문제 발생률, 그러니까 전염병 발생률이 더 낮고 그렇게 되지 않은 지역은 더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주로 이제 많이 되어왔던 의무화가 되어왔던 방식은 학교 입학 금지, 학교 입학 제한,
벌금형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죠. 그렇게 해서 의무화를 시켰고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의무화는 더 많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레슈날레가 생긴 편인데요. 그 근거가 생긴 편인데 백신 헤지턴식이 반백신주의자들은 이제 백신 거부 때문에 이런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백신 의무화를 좀 강력하게 가면서 다룰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코로나 19이나 이런 새로운 백신에 대해서 더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백신 헤지턴시라고 하는 백신에 대한 주저함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백신이 그냥 반백신주의자의 어떤 그런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자기 내 몸을 함부로 침범하는 걸 용서할 수 없다. 약간 그런 어떤 수준이라면 이거는 백신 맞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넣는 게 맞아? 뭐 꼭 맞아야 돼? 약간 그런 식의 태도고 한국 같은 경우에 반백신주의의 어떤 그런 경향은 많이 적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보다는 그 스트롱리 어그리 정도 좀 서맛 어그리 이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하게 동의하는 수준은 훨씬 더 낮아요. 그러니까 백신에 대한 주저함은 훨씬 높고 이 주저함이 이제 글로벌 헬스의 위협이다라고 WHO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외국에서도 이제 의료진들이 보통 다 1순위로 맞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접종에 대해 가지고 의료진들이 막 반대 서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보건으로 해서는 영국에서도 한 30%의 의료진들이 안 맞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굉장히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백신에 대해서 뭔가 좀 찜찜해 아니야 오히려 두려워 이러면서 이제 안 맞게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이냐. 백신을 의무화한 것으로 이것만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거고 이 백신 접종 실패를 무지로 비난하는 것 역시 상황 해결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접근성 어떻게 높이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하고 규제적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규제 접근을 하더라도 그걸 이후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어떻게 보상을 할 거냐 이런 어떤 차원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백신 세이프티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계속 요즘 WHO나 이런 쪽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특히 어떤 집단에서 다 이런 식의 이제 태도를 보이고 신념을 보이는 건 다 어떤 그런 식의 문화적 근거들이 있다는 거죠. 메시지를 되게 맞춤형으로 짜야 된다. 뭐 상대적으로 이제 관련 당사자들이랑 계속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작정 과학적으로 근거가 이게 옳으니까 이걸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더 효과적이고 어떻게 하면 이 뭔가 안정성이라는 게 더 좋은 어떤 전달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만든 슬라이드인데 백신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이제 그 접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여권을 발행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벌써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고 발행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뭐 세계 최초 블록체인 기반의 왜 꼭 블록체인 개발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백신 접종 인증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처럼 이제 국제적인 여행이 제한되는 시기에는 훨씬 더 이 여권을 여권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요구가 많을 것 같아요. WHO는 아직 그거에 대해서 많이 회의적이긴 하면 왜냐하면 글로벌 백신이 그만큼 평등하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그냥 그 백신에 대해서 혜택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국가에게 더 많은 어떤 이득을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럼 의학적 이유나 뭐 이런 것들 제한적 이유로 이제 백신을 못 맞은 사람들한테 이런 여권이나 이런 거 되게 차별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문제가 또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백신이라는 것이 과연 얼만큼의 이제 효과를 입증하는가라는 문제가 있을까. 면역 여권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코로나를 걸리고 난 다음 앓고 난 다음에 이제 나은 사람들한테는 그 면역 여권을 해가지고 난 이미 면역을 갖췄다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거를 이 면역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그 검사로 밝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 개발된 게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건으로 먼저 논의가 되는 것 자체가 과학적인 거기다 보니 되게 경제적인 어떤 접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더 고민이 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0분 된 것 같은데요. 예, 처음에 질문이 코로나 이전에 감기가 왔을 때 약물 알레르기로 의사분들이 치료할 약이 없다시며 오더를 내리셨습니다. 백신과 상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약물 알레르기가 있다고 해서 코로나 백신 알레르기가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백신 알레르기는 백신을 그 전에 백신 관련된 어떤 물질들, 백신에서의 다양한 파티클들이 그 백신 구성 성분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그 구성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지를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하고 치료할 약이 없다는 거는 치료할 약이 없지는 모든 알레르기는 치료할 약이 없지는 않죠. 근데 그래서 그 백신 구성 성분과 얼마나 맞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 앞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혹은 보다 감염력이 강한 바이러스가 또 발견될까요? 보통 이제 바이러스 X라고 하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코비드 19 같은 경우에는 전파력이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이 홍역이에요. 홍역이 더 높은 수준이고 그만큼 강한 바이러스는 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바이러스가 올지는 모른다고 해서 보통 바이러스 X라고 하고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올 수도 있고 다행히 에볼라처럼 치명적이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그나마 다행인데 이제 에볼라처럼 치명적인데도 전파력도 더 크고 이러면은 아마 더 패닉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는 다 지금 미지의 경우인 것 같고 또 발견될 가능성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질문이 있나요? 네, 없으면은 이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